자, 여러분 어떻게 휴식을 좀 취하고 오셨어요? 네. 당연히 취하고 오셨겠죠? 뭐 효율적인 방법이 그렇죠? 우리는 항상 뭐 50분 수업을 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될 수 있으면 이제 뭐 한 40분 정도 하고 좀 브레이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나름 이제 우리 이제 제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잘 들으시고 시간 안배를 잘 하셔가지고 막 몰아치기 하고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렇죠? 네. 그러진 않겠죠? 네. 자, 우리 이제 이어서 이제 바로 계품 운송계약에 대해서 우리 물건 운송의 종류가 많다 했잖아요. 우리 그래 쉬는 시간 전까지는 뭐 통, 복합, 그다음에 계속, 그다음에 혼합 그런 게 했는데 뭐 거기는 이제 간단하게 개념 위주로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계품 운송 계약. 자, 보시면, 자, 계품 운송 계약이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운송인이 개개의 물건을, 개개의 물건이에요.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100길로 배로 가라, 이런 거잖아요. 송화인은 이에 대해서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생기는 계약이 바로 해상운송계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품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말들이 좀 나오는데요. 항해용선계약과 계품운송 간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경제상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을 여러분 좀 별도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해용선계약은 불특정 항로에서 임시적 필요에 의해서 이용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한번 정리 좀 해보고 할까요? 네, 이거 뭐 지울게요. 조직 다 하시고, 해상기업의 활동, 해상운송에 대해서 하고 있죠. 해상운송. 그래서 우리 하고 있는 게 여러분 뭐예요? 해상 기업 활동 해상 운송이다. 이 운송 중에서 우리가 바로 해상 물건 운송을 하고 있는데 이 물건 운송을 우리가 계품 운송이라 한다. 계품. 그리고 해상 여객 운송 이거 공부하고, 세 번째 항해 용선 계약, 항해 용선 계약, 네 번째 운송에 관한 증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여기에서 얘들 계품 운송 계약과 항해 용선 계약 얘들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자 이 말입니다. 어떤 취지인지 아시죠? 이 두 개를 이제 비교하는데, 항해 용선 계약, 그 다음 계품 운송 계약, 이렇게. 그래서 먼저 우리 여러분들 교재를 이제 보시면 돼요. 교재를 보시고 이제 같이 따라오시면 되는데, 먼저 봐요. 항해 용선 계약은 불특정 항로로 어떻게 해요? 임시적 필요에 의해서 한다. 불특정 항로. 임시적이나 필요에 의해서 한다. 이게 항해 용선 계약이에요. 두 개의 이제 차이점을 좀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계품 운송 계약은 특정 항로에서 정기적으로 한다. 그래서 특정 물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이걸 특정 뭐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좀 뭐야
특정 항의 목적이다. 얘는 항의 목적은 특정 항인데 항로가 불특정하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번복한 기억이 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항해 용선 계약의 경우는 보통 선박 한 척에 대해서 운송인이 용선자와 단일 계약을 한다. 선적 한 척에 대해서 단일 계약을 한다. 이렇게 단일 계약. 그런데 이 우리 계품 운송은요 그렇지 않죠? 보시면 자 계품 운송 계약은 보통 운송인이 다수의 송황인과 복수에게 다수의 송화인과 복수의 계약을 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선체 용선, 전기 용선, 항해 용선을 이제 개념 비교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무슨 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계품 운송과 항해 용선에 대한 그 경제적 차이점을 또 비교해서 공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세 번째, 항해 용선 계약에서 대등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그 계약 내용이 각 계약마다 정해지는 것이 뭐라고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항해 용선 계약에서는 대등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그 계약의 내용이 각 계약마다 정해지는 거다. 그래서 계약 내용마다 정해진다. 내용이 계약 내용마다 정해진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계품 운송 계약은 운송인의 작성한 보통 거래에 의한 부합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거 부합 계약 아니죠? 그냥 일정하게 다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름 쓰고. 왜 이럴까요? 다수인가 한다 이 말이에요. 다수인가.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뭐 따로따로 그때그때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부합 계약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 항해 용선 계약은 재운송 계약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재운송 계약이 인정되고 여기는 재운송 계약이 되지 않는다. 이거 좀 여러분이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아예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았죠? 잘 보이시죠, 여러분? 저거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십시오. 그럼 재운송 계약이 뭔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용선 계약에 있어서 운송물이 누구의 것인가를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선 계약은 있잖아요. 뭐 선체, 뭐 전기, 항해 용선 이런 용선 계약에서는 이게 소유물이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나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용선자는 선박 소유자와의 계약에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용선한 선박 배에 대해서 자기의 화물을 싣지 않고 다시 제3자의 계품 운송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시 이게 한 번 더 재운송 계약이죠. 이게 이와 같이 용선자가 자기의 명의로 제3자와 체결한 제2의 운송 계약을 재운송 계약이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재계약. 이에 대해서 용선자가 선박 소유자와 체결한 용선 계약은 주운송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재운송 계약에서 선박 소유자와 재운송 계약의 상대방인 송화인과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죠. 한번 건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해상 물건 운송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 물건 운송 계약의 이제 성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품 뭐야?
계품, 항해, 예, 어떻게 하시고, 이 계품에 대한 이제 특히 이제 물건 운송에 대한 성립을 보시면 당사자는 누굴까요? 나르는 사람하고 물건을 보내는 사람이겠죠. 자, 그래서 해상 물건 운송 계약의 기본 당사자는 밀주치입니다. 해상 물건 운송인과 송화인이 됩니다. 그 밖에는 뭐 운송 주선인이 있겠죠. 뭐 수화인. 이 사람들은 뭐 그 지위가 단계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기본적 당사자는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계약 체결에서 이 계약은 우리 앞에 봤듯이 네 번째 줄 보시면 이 해상 물건 운송 계약에 있어서와 같이 불효식 낙성 계약이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서 계약은 성립하고 특별한 서면이나 방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의사표시 합치만 있으면 계약은 성립해요. 이 성립된 계약은 뭐예요? 이행이 되죠. 그래서 이행을 하고 나중에 이행이 완성이 되면 이 계약은 이제 소멸한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실무상 선화증권을 주고받는데 이것들은 뭐 증거 자료가 되는 거지. 그럼 선화증권을 왜 주냐? 우리 화물상환증하고 똑같아요. 송화인이 물건을 보내잖아요. 누구에게? 해상 운송인에게. 그럼 이 사람이 그 물건을 싣고 수화인에게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자기가 끌고 갈 수 있죠. 이랬을 때 네가 아니 그럼 네가 또 이렇게 또 어떤 경우냐면 물건을 100개 보냈는데 이 사람이 당신은 70개밖에 안 보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가 실제로 물건 보내는 거에 대해서 증거를 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뭐냐? 이게 선화증권이에요. 또 이 선화증권 같은 경우는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양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진 사람에게 운송물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요? 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양도에 의해서 어떻게 이전이 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어음과 좀 다른 게 이 배서를 하는데 이 배서에 대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 효력은 세 가지 있는데 또 거기서 담보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것들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또 하나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음수표법을 공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유가증권은 가장 대표적인 유가증권이 바로 어음수표죠. 자, 그런데 거기와 유사한 유가증권으로서 바로 선화증권, 화물상환증, 그 다음에 주식회사법 공부할 때 주권 같은 것들이 유가증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유가증권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아마 상품권 아닐까요? 뭐 문화상품권 말고 백화점 상품권, 누가 100만 원짜리 10장을 줬다. 그럼 1000만 원. 오, 뭐 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그거 양도할 수 있을까요? 남에게? 그럼 어떻게 양도해요? 뒤에 이름 적어요? 안 적죠. 그냥 교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양도 방법이죠. 어음수표는 어음 뭐 수표할 때 혹시 뒤에 가게에서 쓰면 뒤에 배서 즉 이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 들어보셨죠? 그런 일정한 형식적 절차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운송증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즉 선화증권은 그건 이제 나중에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당사자 기억하시고 당사자 누구? 바로 운송인과 송화인이 된다. 계약 체결에 대한 성질에서 낙성 불효식 계약이다.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계약 성립에 대한 아무런 성립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상 물건 운송 계약의 효력에서 자, 운송인의 미주치입니다. 운송인의 의무. 운송인의 의무를 공부하고 뭐 이게 또 뭐 의무 그 다음에 뭐 있을까요? 의무는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 책임 공부하고 물건 운송인의 책임. 그 다음에 물건 운송인의 권리가 뭐가 있냐. 그 다음에 계약은 어떻게 종료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쭉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여객 운송에 대해서 당사자 계약 체결 그 다음에 이런 걸 공부한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를 이제 공부할 때는 이제 여러분 이제 무슨 생각이 드셔야 되냐면 우리가 원래 상법 총론에서 배워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그
우리 한 11주차인가요? 아마 그때쯤에 우리 운송업을 좀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때 있는 내용들을 아마 여러분들 상기 리마인드 시켜가지고 이게 좀 떠올라야 되는데 그게 떠오를까요? 그쵸? 떠올릴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 어떻게 적을까요? 이것도 여러분이 적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물건 운송인의 각종 의무, 책임. 물건 운송인의 의무가 뭐가 있고 책임은 어떤 책임, 권리는 뭐가 있고 이 운송 계약의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 계약의 해제 뭐 이런 것들, 소멸 어떻게 될 것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한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해상 이제 물건 운송인의 의무에서 선적에 관한 의무가 있습니다. 선적. 자, 크게 공부합니다. 선적에 관해서 뭐가 있나? 선박을 제공해야 되겠죠. 밑줄 칩니다. 이렇게 공부합니다. 의무 중에 선적에 대해서는 뭐가 있냐? 당연히 선박이 있어야죠. 선박이 없으면 어떻게 손으로 나릅니까? 그래서 선박 제공 의무가 있다. 그래서 해상 물건 운송인은 운송계약에 정한 선박을 선적지에 의해서 송화인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번째 줄 보세요. 개품 운송 계약의 경우 운송인 측에서 선적함으로 송화인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선적항의 간섭에 의한 때 또는 곳에 의해서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제공해야 된다. 당연히 운송물을 제공해야 되겠죠. 그렇죠? 누가? 송화인은 운송물을 줘야 되겠죠. 뭘 나르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운송물을 수령하거나 적부, 쌓는 의무 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수령 의무가 있어요. 운송인은 운송계획에 따라서 운송된 운송물을 수령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위법한 선적물, 위험물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겠죠. 적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운송인은 수령한 물건을 적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적부란 운송물에 배에 실어서 선착 내에 적당히 배치하는 것이 쌓는 거다. 여기 보면 이제 한자들이 나오죠. 이상한 한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적부 쌓는다. 자, 그 다음에 선화증권 교부 의무가 누가 있냐? 자, 우리 운송업에서는 자, 여기도 이제 물건을 보내는 송하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해상 물건 운송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얘가 청구합니다. 그럼 얘가 뭘 하냐? 교부한다. 선화증권을 누가 교부한다? 운송인이 교부한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선화증권 교부 의무가 있다. 운송인은 자, 송화인의 청구에 의해서 운송물의 수령 또는 선적 후 한 통을 작성하거나 또는 수통의 선화증권을 교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선화증권은 작성 교부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운송인인데 운송인이 예외적으로 선장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다. 누가 한다? 원칙적으로 운송인이 한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이제 육상 운송의 화물상한증하고 똑같다. 화물상한증하고 똑같다는 말은 발행하는 주체가 똑같아, 교부하는 주체가 똑같아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네. 자, 이게 바로 뭐냐? 바로 이 선적에 관한 의무고, 그다음에 항해 이제 운전할 때 의무가 감항 능력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선적에서는 감항 능력 이게 뭐냐? 해상 운송인이 송화인에 대하여 선적항을
선적항을 발항할 당시 예정된 항해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선박을 제공함에 있어서 차기 또는 선원 기타 선박 사용인을 상당한 주의를 다해야 할 의무를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뭐야? 운전할 때 주의해야지. 막 웃고 막 떠들고 막 파도가 치는데도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냐 막 이런 건 안 된다. 그래서 감항 능력 주의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당사자의 특약으로 감경하거나 변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강행 규정이다. 감항 능력 주의 의무는 강행 규정이다. 꼭 기억하시고, 또 이 의무는 절대적 의무다. 절대적 의무는 아니고 상대적 의무, 즉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쭉 내려옵시다. 이런 감항 능력 주의 의무는 공법상인 선장에도 당연히 의무가 부과되겠죠. 요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감항 능력 주의 의무의 내용에는 뭐가 있냐? 항해 능력이 포함되고 그 작은 것이 있죠. 하루에. 그 다음에 감하 능력이 있다. 운행 능력. 이렇게 크게 어떤 능력을 담고 있냐? 운행 능력, 항해 능력, 그 다음에 감항 능력, 감하 능력. 자,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해에 관한 의무, 감항 능력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주의할 것인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의 시기가 있습니다. 감항 능력에 대해서 운송인이 주의해야 할 시기는 선적 항해에서의 발항 당시, 출발할 당시에부터 이런 의무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는 선적 개시부터 발항 시까지 의미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주의 정도는 우리 상법은 감항 능력에 관한 주의에 대하여 단순히 주의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의 주의는 상당한 주의를 의미하고 무엇이 상당한 주의인가의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설정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감항 능력에 대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 누가 주의를 다했는지 아닌지 그런 증명 책임은 이에 대해서 운송인에 대해서 무과실 증명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누구에게? 운송인에게. 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 기타 선박 사용인이 감항 능력을 의무를 주의를 감항 능력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며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고난이란 연착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무효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의 특은 당연히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무효.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에 대해서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이 있어도 이것도 당연히 전부 뭐가 되냐?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함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다 보면 이 중간에서 운송인이 감항 능력 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송화인이 운송인의 감항 능력 의무를 입증할 경우에 운송인은 일정한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의 경우에도 면책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지금 무슨 의미를 하냐? 감항 능력 주의 의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발항 의무예요. 감항 능력 주의 의무, 그 다음에 발항 의무. 얘들은 항해에 관한 의무들이에요. 자, 그래서 발항 의무를 보시면 해상 운송인은 이러한 발항 의무는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는 선착항에서 간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직항 의무예요. 해상 운송인은 발항하면 원칙적으로 예정대로 예정 항로에 따라서 도착항, 우리 양육항을 우리 도착항이라 하죠. 도착항에 적항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2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이다. 이탈해서 안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막 빙 돌아간다. 이렇게 2로를 하는 경우가 이 바다가 아니라 육상에서 주로 일어나는 경우가 언제예요? 그렇죠. 우리 택시 기사 아저씨들이 이제 보통 이렇게 요즘은 이제 어떻게 이제 기사 이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요? 기사 아저씨들이 어디까지 가세요? 지금 참 많이 좋았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그리고 혹시 아는 길이 있으면 그쪽으로 안내해 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안내해서 갈까요? 이렇게 착실하게 얘기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뒤에서 우리가 내비를 켜고 편한 데로 가보세요. 그리고 이게 앱을 켜놓고
잘 가는지 검사한다. 이게 참 웃기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이제, 승객이 타면, 물어보지, 어디 가세요? 가면 그냥 뭐 아저씨들은 막 갑니다. 그래서 아저씨 왜 삥 돌아가면, 차가 막혀서요. 왜? 그 길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거의 다 길을 알죠. 버스를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배도 백길이 있어요, 없어요? 늘 보이지가 않지만 이 섬과 이 섬에 어떤 길로 가면 빨리 간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이걸 빙글빙글 돌아서 간다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발항 의무되고 직항 의무가 있다. 그래서 2로 하면 안 된다. 알겠죠? 예, 2로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운송물에 관한 의무가 있어요. 운송인은 운송의 운송을 인수하는 자. 그래서 기본적 상행이라서 당연상행이 된다 했죠. 운송을 인수하는 자이기 때문에 운송물의 수령 시부터 인도 시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으로서 이를 보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래서 운송인은 송화인 또는 선화증권 소신의 지시에 따라서 운송을 중지하거나 운송물을 반환키다 처분할 수 있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누가요? 운송인이. 지금 운송인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양육에 관한 3번 양육 도착항에 대한 도착항이 있으면 입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항이 있는데 들어갈까 말까 빙빙 돌고 있으면 우리 그럼 비행기도 이제 착륙을 해야 되는데 위에서만 빙빙 돌고 이제 간제탑하고 연락하면서 지금 할주로가 비지 않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돌게요. 잠깐 우회합니다. 그래서 방송하고 저 하는데 하루 종일 돌아봐요. 그거 안 되죠. 그래서 배도 도착항에 정박을 해야 되는데 계속 돌고 있고 지금 태풍도 오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양육에 관한 의무도 있다. 뭐가 있냐? 입항 의무가 있죠. 자, 그래서 해상 운송인은 운송물의 양육 인도를 위해서 운송계획에서 정해진 양육항 또는 송화인이 지정한 양육항에 입항해야 된다. 그래서 운송인은 양육할 때 입항항의 양육 장소를 정해야 되고 수화인에게 운송물 또는 도착에 대해서 통지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입항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양육 의무가 있습니다. 자, 개품 운송계에서 이러한 양육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그 다음에 인도 의무가 있겠죠. 인도 의무. 그래서 인도 의무 당연히 인도하죠. 해상 운송인은 양육항의 운송물을 정당한 수화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가로 1번 이제 운송인의 의무. 자, 해상 운송인은 운송물을 정당한 수화인에게 인도해야 된다. 이때 정당한 수화인이 누구냐는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와 선화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선화증권이 발행되면 그 선화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인데 선화증권이 없다 이러면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죠. 이 두 가지 경우예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121페이지에 오시면 이렇게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바로 수화인이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면 돼요. 자, 그런데 죄송합니다. 계속 강의를 해보면 목이 마르네요. 중간에 물을 먹을 수도 없고. 자, 그래서 따라서 해상 운송인은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신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수 있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1번 보세요. 상한증권성이에요.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운송물의 인도 청구권은 이 증권이 표창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문도를 인도해 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게 물권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상한증권성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운송물의 인도 청구권은 이 증권에 표창되기 때문에 운송인은 이와 상한해서 운송물을 인도할 수 있다. 그 상한증권성이다.
그 다음에 2번을 보세요. 수통의 산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아까 뭐 한 통 또는 수통을 줄 수 있죠. 여러 개 통이, 여러 개 통인데. 여러 장이 발행됐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수통, 여러 장이 산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2인 이상의 산하증권 소지인이 각각 운송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상법은 이 경우에 양육항에서 인도를 청구한 경우와 양육항 외에서 청구한 경우에 따라서 따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양육항에서는 운송이 1통의 소지인의 인도 청구하면 됩니다. 한 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쭉 내려가시면 로마자 2번 양육항 외에서는 산하증권을 각 통을 반환하지 않으면 운송인을 인도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보증도 가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줄. 그러나 실무에서 운송인은 수화인 등의 신뢰에서 그에게 산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합니다. 이거 가도라고. 또는 은행 또는 기타 제3자의 보증서를 받고 산하증권을 줄 수 있죠. 이걸 우리가 보증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1122페이지. 그래서 따라서 네 번째 줄. 이러한 보증도 또는 가도에 의해서 수화인이 산하증권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제3자 수화인으로부터 그 운송물을 선의 취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얘도 증권이기 때문에. 운송인은 산하증권의 정당한 소진에 대해서 상법상 채무불이행이라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따라서 형법상 배임죄도 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판례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하도 지시서 그건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 다음번에 산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 누구에 줄 것인가, 이거 인도 의무. 그래서 산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운송계약에서 지정된 수화인이 정당한 수화인이다. 누가? 지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해상운송인은 이러한 수화인에게 운송물의 인도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래서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는 송화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하고 수화인이 그 운송물의 인도를 어떻게 청구한 데는 수화인의 권리가 송화인 권리보다 우선한다. 얘는 육상에서와 똑같게 수화인의 지위가 단계적으로 발전한다. 뭐 이런 얘기를 여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럼 수화인의 의무를 보시면 수화인의 수령 의무가 있어요. 운송물을 수령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당연히 운송물을 수령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뭐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송물을 수령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나번에 보시면 수화인의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수화인이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할 때는 수령 후 지체 없이 그 개요에 관해서 운송인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서면에 의해서 통지를 발송해야 된다. 자, 그러나 멸실 훼손을 즉시 발견할 수 없을 때는 수령날부터 3일 내에 발송하면 됩니다. 좀 내려오시다가 이 통지가 없는 경우에 찾았죠? 그 다음 단락에 이 통지가 없는 경우에 운송물의 멸실 훼손이 없이 수화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뭐 한다? 추정된다. 그거 하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화인은 운임 등 지급 의무가 됐어요. 운임에 대한 지급을, 이 사람이 물건을 받았기 때문에. 자, 수화인이 운송물에 수령할 때는 운송계약 또는 산하증권 취지에 따라서 운임, 비용, 최단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부담, 지급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탁 의무 보시면 해상 운송 선장 포함해서 수화인을 확실히 알 수 없거나 수화인의 물건의 수령을 거부한 때, 우리 이런 거 많이 배웠죠? 우리 뭐 상사 매매에서도 배웠고 공탁 경매권 이런 것들입니다. 자, 민법에서의 경매 공탁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요? 뭐 공탁할 수 없을 때 경매를 하는데, 우리 상법은 공탁도 할 수 있고 경매도 할 수 있고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특칙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수화인을 알 수 없거나 그 다음에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한 때는 이 사람이 안 받으면서 이자가 올라갈 수 있잖아. 손해배상, 지연배상 같은 게. 이걸 막기 위해서 뭘 하냐.
이를 공탁하거나 세관 기탁 간청의 허가를 받아서 인도하고 지체 없이 용선자 또는 송화인 및 그 알고 있는 수화인에게 통지를 발송하면 의무를 어떻게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까지. 이와 같이 해상 운송인의 운송물을 공탁하거나 세관 기타 간청의 허가를 받는 곳에 인도한 때는 산하증권 또는 수화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것으로 의제, 보고 있다,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화인의 운송물의 수령을 결의한 때는 해상 운송 즉 선장을 포함해서 이를 공탁하거나 세관 그 밖의 법령이 정한 간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지체 없이 수화인은 그 통지를 발송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제 배운 게 뭐냐? 우리 물건 운송의 운송에 대한 의무를 공부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의무. 자, 이제 의무가 이제 끝나면 이제 우리 이제 책임을 공부할 겁니다. 이 책임. 우리 책임이 끝나면 이제 권리를 하고 이제 권리가 끝나면 이제 우리는 이제 항해 용선 그다음에 증서를 배우고 위협 이렇게 배우는데 이제 거의 뭐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데요. 이 해상 물건 운송에 대한 책임은 책임은 우리 육상 운송에서도 책임이 물건 운송인의 책임. 그래서 우리 이 상법 135조, 136조, 137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객 운송인의 책임. 물건 운송인의 책임.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 책임 나오고, 그 다음에 고가물, 그 다음에 이거 정액배상. 정액배상. 여기는 뭐냐? 개별적, 획일적 배상이다. 다르다. 왜? 물건하고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해상 운송에 대한 물건 해상 물건과 해상 여객에도 적용되나? 당연히 적용됩니다. 오히려 여기는 그 경감하는 게 더 차이가 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한번 숙지를 하시고 우리 여기 와서 공부할 때는 더 어떻게 해요? 이해가 잘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나머지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4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이제 종강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물건 운송 해상의 물건 운송인의 책임 또는 권리 그 다음에 항해 용선 그 다음에 증서 산하증권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상 기업의 위험 금융 이런 것도 간단하기 때문에 다 한번 마무리하면서 이번 학기를 마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주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